안녕하세요. 인문 기초회계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태껏 배웠던 상품 매매의 회계 처리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기말의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려면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요. 수량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수량 결정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량 결정을 할 때 단가와 결합이 되면 바로 재고자산 금액이 나온다 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배운 상태고, 이제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부함으로써 이 두 개를 곱하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량 결정으로서는 계속기록법이 있었죠.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을 들어올 때, 구입할 때 또는 판매할 때마다 건건별로 재고자산 수불부에 재고자산의 수량 증감을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수불부를 통해서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은 구입할 때만 수량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 않거나 또는 매출원가에 대한 표시가 별도로 안 되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실사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앞쪽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단가를 결정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별법입니다. 이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고자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구입 가격별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규증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동품이라든지 미술작품 또는 귀금속 등 이와 같은 거래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회계를 할 때는 이거를 선입선출법이라는 말도 쓰지만 영어를 그대로 읽어서 FIFO라고 읽습니다. FIFO는 두 문자 표시인데요. First in, first out 해갖고 이게 FIFO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직역해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평균법이라는 것은 average method니까 재고자산이 쫙 들어오면 그거를 전체 구입액이 있겠죠, 개념은. 이거를 전체적인 구입 수량으로 나눴을 경우에 하나당 평균 단가가 나오겠네요. 이런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평균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선입선출, FIFO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 LIFO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재밌는 것은 FIFO냐 또는 LIFO냐 또는 average method, 평균법이냐, 그죠? average method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뜻 보기에는 물건이 판매되고 나가는 순서,
구입되고 나가는 순서를 정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건 100% 가정인 거예요. 실제로 물건이 저렇게 팔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쌀가마니를 갖다가 수천 포대를 창고에 쌓아놓고 그거를 팔 때 선입선출이라고 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창고에 입구가 있고요.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여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물건 들어오는데 쌓아놓겠죠? 예, 이렇게 쫙 쌓아놓을 텐데 그러면 창고를 살 때는 저 안쪽부터 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선입선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팔 때. 이거 다 또 빼고 이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후입선출은 뭐 편할 수 있습니다. 요 가까운 데에 있는 걸 먼저 빼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데 있는 것 중 어느 게 먼저 들어왔는지 어느 게 나중에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또는 평균법이라고 하는 방식들은 사물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흐름을 그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가정을 근거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단가 결정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X1년의 1월달 백주산의 상품 거래 내역입니다. 결산일은 12월 말이고요. 자, 전기로 넘어온 기초재고가 8개가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100원이었죠. 우리가 앞쪽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상품 매매업 결산 처리를 할 때는 아마 판단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입 가격이 다 동일한 걸 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단가 결정의 방식을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기간별로 현실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입해도 가격이 다른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구입 단가 100원짜리로 8개가 이제 넘어와 있고요. 이번 기회에 각각 1월 16일과 1월 30일 한 달간 각각 5개와 7개 해서 12개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 시점별로 하나는 단가가 120원씩 또 하나는 단가가 140원씩 물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기초재고가 800원이고 단기에 첫 번째 구입한 게 600원, 두 번째 구입한 게 980원에서 1580원어치가 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산구조상 기초재고와 매입액을 합친 2380원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능 상품이 되겠습니다.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판매하겠죠? 자, 1월 1일 재고를 가지고 1월 8일 날 판매를 했네요. 3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매가는 500원으로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 재고를 구입한 상태에서 1월 20일 날 8개를 판매했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가를 550원으로 처리가 된 상태를 가정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11개를 판매했으니까 전체 판매 가능 수량 20개에서 11개가 판매됐으면 9개가 계산구조상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만약에 단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판매 가능 수량 20개에서 판매 가능 금액은 2,48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넘어온 게 8개, 그 다음에 구입한 거 5개와 7개가 있는데 개별법은 어떤 거냐? 하나하나 단가를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8일 날 3개 판매한 거는 100원짜리 팔았다. 그러면 개별로 쫓아가는 겁니다. 1년분하고 붙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8개 판 거는 100원짜리를 3개 팔고 그 다음에 120원짜리를 5개 팔았다. 보니까 하나는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월 달에는 뭐가 남아있을 거냐 하면 1월 달 전기월 8개 중에서 3개 판매하고 3개 판매했으니까 100원짜리 2개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120원짜리
5개는 다 팔았죠. 그렇다면 나머지 9개 중에 7개는 140원짜리가 단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1180원이라고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고, 매출원가는 이걸 쭉 합쳐서 1200원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개별법입니다. 개별기입을 쫓아가면서 이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됐죠.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20개 중에서 9개가 미판매되고 11개가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자료는 같은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1월 8일 날 3개 판매할 때 선입선출이니까 1월 1일께 가장 먼저 있죠. 그러니까 3개는 당연히 100원짜리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죠. 1월 20일 날 8개 팔았는데 선입이니까 8개 중에 5개 팔고 나면 5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팔리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 5개가 먼저 팔린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 다음에 들어온 거 중에서 3개가 팔려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단가는 120원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개가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 판매되지 않은 것은 이 2개에 해당하는 120원짜리하고 7개는 아직 판매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140원이 단가 결정되면서 기말 재고 금액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원짜리 팔 수도 있고 140원짜리 팔 수도 있는 건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았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기록법에 의한 처리니까 매출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8일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당 500원짜리였죠. 그러니까 3개 팔면 매출은 1,500원. 계속기록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원가는 100원짜리가 먼저 팔린 거죠. 그러니까 300원을 매출 원가로 표시하는 이런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선입선출법인데 실지재고조사법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기본 자료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구입한 자료는. 그러면 실재고조사법은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판매된 금액, 수량만 우리가 적어놓는 거잖아요. 매출만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3개 팔았다, 8개 팔았다면 아는 거예요. 그 원가는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말에 창고에 가서 세어보는 거죠. 창고에 가봤더니 몇 개가 세어지겠어요? 정상적으로. 20개 중에서 11개 팔았으니까 9개가 세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 9개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한 것처럼 예를 들면 1월 8일 날 3개 판 것은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만 처리했겠죠, 이렇게. 그럼 기말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쪽을 보시면 기초재고와 매입, 그리고 판매 가능액이죠. 이쪽을 보시면 기말재고가 있으니까 미판매분.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의 금액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상품 기초재고는 우리가 800인 걸 알고 있는 거고요. 매입은 기록을 하니까 이 두 개를 합친 1280을 알고 있어서 판매 가능 금액은 이미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말에 수량을 세보니까 9개인데, 그죠? 이 9개는 단가를 어떻게 밀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떻게 팔렸다고 봐요? 총 9개가. 11개가 팔렸으니까, 그죠? 9개가 미판매됐으면 11개가 팔렸으니까 순서대로 8개 팔리고 나머지 3개가 여기서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2개가 120원짜리, 그 다음에 7개는 140원짜리 이렇게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돼서 기말재고자산이 1220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1220을 넣으면 계산 구조상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방식이다. 그 가정을 통해서 단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일부 보시면 지금 실질재고 조사법인 경우에 기말 상품 재고는 수량 9개가 실제로 세워졌고 앞에서도 쭉 11개를 팔았다고 보면 남아있는 것의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1220이 나올 것이고요. 손익계산상으로는
기초재고,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결정됐으니까 이걸 차감하면 순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매출 원가라는 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개별법이라는 것과 선입선출법은 한번 이미 알려드렸는데 가장 일반적인 실물의 흐름과 유사한 것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겠죠. 그죠? 예. 개별법은 100% 완전히 맞는 거고. 이건 100% 정확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좀 더 합리적인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개별법은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판매 가능 금액과 동일한 것은 그거를 판매된 금액과 미판매된 금액으로 쪼개는 것과 동일하다. 그죠? 이 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능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 볼래?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해 볼래?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매출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계속 기록법화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 기말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직접 세보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이것은 실지 재고 조사법이다. 그죠? 이 개념들과 연계된 산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평균법인데요.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기록법과 적용할 때 특별히 이동평균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역시 기본 재료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록해야 되니까 세개 나갔을 때 판매 단가는 아무것도 구입 안 한 상태니까 800원을 구입시장 8로 나누면 평균 단가 1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100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개짜리를 120원에 구입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8개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고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8개에서 3개 팔았으니까 여기 5개 남아있죠. 그 다음에 5개 구입했죠. 5개, 5개, 10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5개는 단가가 100원짜리고, 그죠? 그다음에 뒤에 5개는 120원짜리니까 600원이겠죠. 그래서 500원과 600원을 합쳐서 총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는 110이라는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단가를 8개 판매된 가격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8개를 판매했으니까 이 2개가 남겠죠. 2개의 평균 단가는 110원이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뭘 또 구입했냐? 7개 구입했죠. 140원으로. 그러면 기말재고는 평균 단가 110짜리 2개 하고 140짜리 7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2개를 합쳤을 경우에 기말재고가 되는데 계속기록법이니까 매출원가를 여기 매출원가죠. 판매 가능 금액에서 빼면, 그죠? 그게 바로 이산식이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기말재고가 1200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 단가라는 것은 물건이 구입될 때마다, 그죠? 매입 직전에 있는 금액과 해당 매입액을 더한 상태에서 그 재고 수량을 나누면 평균 단가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평균법을 실지재고 조사법과 사용할 때 부르는 것이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법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으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진다. 기본 자료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조사법은 판매된 수량만 나타나죠. 3개, 8개. 그러면 기말에 가서 창고 실사를 했겠네요. 몇 개가 남나요? 당연히 9개가 남는 걸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할 거냐? 단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총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전기에 이월된 총액과 이번 기회에 구입한
총액을 다 더한 결국은 판매 가능 금액을 분자로 하고 판매 가능 수량을 분모로 하게 되면 전체 재고자산의 평균 단가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119라고 하는 것을 9개에 적용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기말 수정 분기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재무상태표의 그림들은 똑같은 형태의 그림 글씨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금액 결정 과정 중에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로 사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물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실물의 이동을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 가정의 방식이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 또는 평균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흐름을 가정함으로써 그걸 근거로 단가를 결정한다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